부산 감천문화 마을의 굴곡진 골목마다 다채로운 벽화가 번져 있던 1988년 6월 17일 저녁, 석양은 이미 골짜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13살 김태호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마지막으로 파란 계단 모퉁이를 돌았다. 그의 작은 발걸음이 돌계단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비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갑자기 철제 트럭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태호를 향해 덮쳐왔다. 골목 끝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엄마 박선희 35호가 태호야 하고 외쳤지만 트럭 문은 굉음과 함께 닫히고 뒷바퀴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버렸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골목을 지배했고 감천의 형형색색 벽화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선희의 손에는 태호가 방금 전까지 쥐고 있던 조그만 유리 구슬 딱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구슬은 석양빛을 받아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이다가 선희의 손바닥 속에서 차가워졌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웅성대기 시작했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지만 선희는 그 구슬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태호가 어릴 때부터 보물처럼 간직하던 그 구슬이 이제는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언니, 괜찮아? 옆집 아주머니 김순덕이 선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고요함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선희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호는 13년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엄마, 배고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다. 겨울이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여름이면 물놀이를 좋아해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다 오던 평범한 아이였다. 그런 태호가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었다. 분명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것이었다. 그날 밤 감천마을 곳곳에서 태호를 찾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호야, 태호야. 선희의 목소리는 쉬어가며 골목골목을 헤맸다. 이웃들도 함께 나서서 밤새 아이를 찾았지만 태호는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태호의 방문 앞에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태호의 천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책상 위에 놓인 숙제장, 침대 위에 구겨진 이불, 옷장에 걸린 교복들이 모두 그대로였다. 선희는 태호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자리인 창가에 앉아 밤새 골목을 지켜봤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동이 틀 때까지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선희는 확신했다. 누군가 태호를 데려간 것이라고. 아이가 스스로 사라질 리는 없다고. 태호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던 아이였다. 마트에 갈 때도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친구들과 놀 때도 저녁 시간이 되면 집을 찾았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가출을 할 리는 만무했다. 선희는 태호의 방에서 아들의 옷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울었다. 태호가 가장 좋아하던 파란색 티셔츠, 무릎이 해져서 기워놓은 청바지,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낡은 운동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정작 태호만 없었다. 1988년은 대한민국이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전 국민이 들떠있던 시기였다. 경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사회의 어두운 면도 존재했다. 특히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다. 감천마을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과 좁은 골목길은 외부인이 들어와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구조였다. 더욱이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동네 치안도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다. 선희는 그동안 태호 주변에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다. 며칠 전부터 마을 입구에서 낯선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검은색 트럭이 하루에 2~3번씩 마을을 돌아다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공사 관련 차량이거나 이사 트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다. 그 트럭이 바로 태호를 데려간 트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선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뜻이었다. 태호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부산 중북경찰서로 향했다. 하룻밤을 새워서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요즘 애들이 가출을 많이 해요. 며칠 지나면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형사의 말은 선희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우리 태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누군가 데려간 거라고요. 선희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형사는 형식적인 조서만 받을 뿐이었다.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천마을의 복잡한 골목길을 대충 훑어보는 정도였고 목격자 조사도 성의 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경찰의 인력과 장비로는 실종 아동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태호처럼 가난한 집 아이의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선희는 혼자서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태호의 사진을 복사해서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13세 김태호 실종, 키 155cm, 체중 42kg, 파란색 티셔츠 착용, 왼쪽 무릎에 작은 흉터 있음. 태호의 모든 특징을 세세하게 적었다. 전단지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선희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부산 시내 곳곳을 다니며 태호의 얼굴을 알렸다. 남포동 번화가, 부산역 앞,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가리지 않고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정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졌다. 새로운 전단지를 붙이면 며칠 후에는 다른 광고에 덮여 있거나 비바람에 찢어져 있었다. 그래도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전단지를 새로 만들고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의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다. 부산항 부두 끝에서 물끄러미 수평선을 바라보는 선희의 모습, 태호의 교복이 여전히 걸려있는 옷장, 해마다 같은 날짜의 감천 골목에 국화꽃을 놓는 선희의 모습들이 계절과 함께 반복되었다. 그 사이 태호의 실종 사건은 도시의 소음에 묻혀갔다. 세상은 19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 호황에 열광했고 한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한 어머니의 시간은 1988년 6월 17일 저녁에 강제로 정지되어 있었다. 태호의 친구들은 중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했다. 어떤 친구는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했고 또 어떤 친구는 결혼을 했다. 하지만 태호의 자리에는 늘 빈 의자만 남아 있었다. 선희는 태호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저녁 2사람분의 밥을 차렸다. 태호가 언제 돌아와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웃들은 처음 몇 년간은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며 혀를 찼다. 애가 벌써 죽었을 텐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해야지. 이런 말들이 선희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선희는 혼자 태호의 생일을 챙겼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상을 차렸다. 태호가 좋아하던 짜장면도 주문해서 함께 놓았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혼자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호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이 흘러도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 태호가 어디에 있든 엄마의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선희는 태호의 나이를 하나씩 올렸다. 14살, 15살, 16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지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키가 얼마나 클까? 목소리는 변했을까? 아직도 딸기를 싫어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1990년이 되자 태호는 중학생이 될 나이였다. 선희는 태호가 다녔을 중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지켜봤다. 태호 또래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도 저런 모습일까 하고 상상했다. 때로는 뒤에서 보면 태호 같은 아이를 발견하고 뛰어가서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보는 것은 항상 낯선 아이였다. 그럴 때마다 선희의 마음은 무너졌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희망을 품고 아들을 찾아 나섰다. 1993년 태호가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되자 선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전국의 고등학교, 고아원, 쉼터를 돌아다니며 태호를 찾았다. 서울까지 올라가서 명동, 강남, 홍대 앞을 헤매기도 했다. 혹시 태호가 가출해서 서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당시 가출 청소년들이 서울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태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선희는 감천마을로 돌아와 태호가 사라진 그 파란 계단에 앉았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태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1995년 태호가 20살이 될 나이가 되자 선희는 처음으로 절망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태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태호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선희는 처음으로 태호의 제사상을 차렸다. 아들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7년간 만나지 못한 아들을 위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제사상을 차리고 나서도 선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태호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확신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는 텔레비전에서 해외 입양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입양도 있었다고 했다. 선희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 태호를 데려간 사람들이 혹시 해외 입양 브로커들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태호는 지금 외국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들자 선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비록 외국에 있더라도 태호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선희는 해외 입양 기관들의 편지를 써서 태호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불법 입양의 경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선희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었다. 태호가 정말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태호를 찾았다.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사이트에 태호의 정보를 올리고 혹시 태호를 아는 사람이 없는지 수소문했다. 2000년이 되면서 태호는 25살이 되었다. 선희도 50세를 넘어서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찾겠다는 의지만은 여전했다.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천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선희에게는 아직도 1988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태호가 돌아와야만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해부터 선희는 매월 17일을 태호의 날로 정하고 특별히 기억하기 시작했다. 태호가 사라진 6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매월 17일이 되면 태호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먹고 태호의 사진 앞에서 대화를 나눴다. 태호야, 엄마는 아직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간도 빠르게 흘러갔다. 한국 사회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선희의 생활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태호를 찾고 저녁에는 태호를 위해 밥을 차리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가끔 이웃들이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조언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태호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선희에게는 태호를 기다리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그러던 2005년 8월 17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왔다. 평소와 같이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던 선희는 두툼한 국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지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받는 이는 박선희. 선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7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것 같았다. 편지 봉투를 뜯는 순간 선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첫 줄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저예요. 태호. 17년간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박선희의 다락방 2005년 8월 12일 밤. 희미한 전구 아래에서 선희는 태호의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태호의 글씨는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13살 소년 그대로였다. 편지는 총 15장에 걸쳐 빼곡하게 쓰여 있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선희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읽었다. 엄마, 저예요. 태호.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로 엄마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엄마는 여전히 35살 모습 그대로예요.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엄마의 모습이 바로 그때 그 모습이었거든요. 편지의 시작부터 선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호가 17년간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꿈에서나마 매일 만났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다. 선희도 17년간 매일 밤 태호의 꿈을 꾸었다. 어쩌면 꿈속에서 모자는 매일 만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1988년 그날, 트럭에 끌려간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트럭 안은 캄캄했고 저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우리는 모두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고 어떤 아이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계속 울었어요. 선희는 17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태호가 트럭에 끌려가는 순간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13살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려서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큰 화물선에 태워졌어요. 선실이 아니라 화물칸이었어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갇혀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아이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어요. 물과 음식은 하루에 한 번씩만 줬어요. 딱딱한 빵과 미지근한 물이 전부였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어요. 컨테이너 한쪽 구석에 양동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화장실 역할을 했어요. 편지를 읽어가며 선희는 태호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다. 13살 어린아이가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견뎌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선희 자신도 배 한 번 제대로 타본 적이 없는데 태고가 그런 상황에서 며칠을 버텼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배는 3일간 항해했어요. 그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바다가 거칠 때는 컨테이너가 심하게 흔들려서 아이들이 벽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멀미를 했고 토하고 설사를 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선희는 정말로 17년간 태호를 기다렸다는 것을,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태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편지를 읽으며 계속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도착한 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어요. 우리는 트럭에 다시 실려서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공장 지대로 갔어요. 그곳이 제가 17년간 살게 될 곳이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철제 건물들과 시커먼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귀를 찢을 듯한 기계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관리자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편지는 태호가 인도네시아에서 겪은 17년간의 이야기로 계속되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선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요. 도망치려고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붙잡혔어요. 붙잡힐 때마다 심한 체벌을 받았어요.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며칠간 밥을 못 먹기도 했어요. 점점 체념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중간중간 울음을 멈춰야 했다. 너무 가슴 아픈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13살 어린 아이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엄마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공장에서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어요. 하루 17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쇠를 녹이고 용접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맞거나 밥을 굶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한국에서 온 아이도 몇 명 더 있었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버텼어요. 태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호 같은 아이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뜻이었다. 관리자들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번호로 불렀어요. 저는 2월번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김태호라고 중얼거렸어요. 제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선희는 태호가 17년간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 이름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태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1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다른 공장으로 옮겨졌어요. 조금 더 큰 철강 공장이었어요. 거기서는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했어요. 용광로 옆에서 뜨거운 쇳물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도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아있어요. 엄마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편지에는 태호가 17년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매 문장마다 선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18살이 되었을 때 작업 중에 사고가 났어요. 기계에 오른손 검지가 끼어서 절단되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공장 내에서 간단히 치료받는 게 전부였어요. 몇 달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나서 참았어요. 언젠가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선희는 태호의 오른손 검지가 절단되었다는 부분에서 편지를 읽기를 멈춰야 했다. 사진을 다시 보니 정말로 태호의 오른손 검지가 없었다. 너무 가슴 아팠다. 손이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베테랑 작업자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 온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7년 전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무서워하고 울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비록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지만요. 태호가 다른 아이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선희는 아들이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엄마, 매일 밤 꿈에서 감천마을 파란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깨면 항상 뜨거운 공장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그 꿈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현실과 꿈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꿈에서만큼은 엄마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선희도 17년간 매일 태호의 꿈을 꾸었다는 것을 태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어쩌면 꿈속에서 모자는 정말로 만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편지는 태호의 성인기 이야기로 이어졌다. 2003년, 태호가 28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였다. 그는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했다. 17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자카르타 공장에서 수라바야로 옮겨졌어요.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였어요. 선박 수리 작업이었거든요. 바다가 가까워서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매일 항구에 나가서 한국으로 향하는 배들을 바라봤어요. 저 배를 타면 집에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인 제가 배를 탈 수는 없었어요. 선희는 태호가 바다를 보며 한국을 그리워했다는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다. 부산도 항구 도시여서 태호에게는 바다가 고향과 연결되는 상징이었을 것이다. 수라바야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친구 아리프를 만났어요. 그는 저의 사정을 알고 많이 도와줬어요. 인도네시아어를 더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줬고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리프가 없었다면 저는 수라바야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제게 형 같은 존재였어요.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 아리프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태호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선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7년간의 고독한 생활에서 친구는 얼마나 소중했을까? 태호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30살의 신입생이 되는 것이었다. 나이 차이로 인한 부담도 있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일이었다. 입학 준비를 하면서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각종 간견회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인신매매의 실상을 알렸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제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태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CNN, BBC 등 해외 유명 방송사에서도 태호를 인터뷰했다. 태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한편 태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했다.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피해자 구조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되어 비슷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태호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2006년 여름 태호는 대학생이 되었다. 30살의 신입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학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나이가 많은 만큼 공부에 대한 집중력은 높았고 특히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같은 과 학생들도 태호의 특별한 사연을 알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17년의 공백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태호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관점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교수들도 태호에게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실천론을 가르치는 김 교수는 태호의 경험이 매우 귀중한 자료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태호는 흔쾌히 수락했다. 자신의 경험이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해 가을, 태호는 처음으로 대학 축제에 참여했다. 17년 전에는 13살이었기 때문에 대학 축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20살의 나이에 처음 경험하는 대학 축제는 신선하고 즐거웠다. 축제 기간 중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 공연을 준비했다. 바람 사이로 남겨진 편지라는 제목의 연극이었다. 태호가 직접 각본을 쓰고 동기들이 연기를 맡았다.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 이 연극은 나중에 여러 대학에서 공연되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태호의 이야기가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태호는 대학 생활과 함께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 해외 강제노동 실태 조사, 정부 정책 자문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다. 특히 2008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태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표를 했다.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통역을 통해 전달된 태호의 메시지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저는 13살에 고향을 떠났고 30살에 돌아왔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차왈번이라는 숫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김태호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 한 인간입니다. 태호의 발표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태호는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태호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런 요청들에 응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2009년에는 태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다. 17년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영화는 태호의 납치부터 귀국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고 특히 선희의 17년간의 기다림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태호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다시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운동가로서의 방문이었다. 17년간 일했던 공장도 찾아갔다. 공장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노동 환경은 많이 개선되어 있었다. 국제적인 관심과 압력으로 인해 강제 노동은 사라졌다. 옛 동료들과의 재회도 있었다. 아리프는 여전히 수라바야에서 살고 있었고 태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형님이 꿈을 이루신 것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형님 덕분에 이곳 상황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리프의 말에 태호는 보람을 느꼈다.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태호는 현지 인권단체들과도 만났다. 그들은 태호의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강제 노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도 늘어났다. 태호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다.